2000년 6월 15일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만난 남북한 두 정상. 그 후 15년이 지났다. 통일시대는 다가오고 있는가? 6.15 남북 공동선언 15주년 의미를 짚어보고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논하다. 강경민 목사, 이장희 교수, 김준영 교수, 박종수 교수 이들이 출연해 6.15 남북 공동선언 15주년 특집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과제를 논하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이혜훈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15일은 6.15 남북 공동선언 1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분단 55년 만에 평양에서 만났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갈라진 우리 민족을 평화적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 후 15년이 지나 다시 6월 15일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15주년을 맞이해 추진했던 남북 공동 행사는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모든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를 뛰어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건 누구보다도 우리 한국교회가 아닌가 합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어떠한 역할을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 소속 전문가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함께할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죠. 평통기원. 예, 우리 강경민 목사님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외국어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이죠. 우리 명예 교수님으로 계시는 이장희 교수님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중원대학교의 국제통상학과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우리 박종수 교수님 오늘 같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동대학교의 국제정치학과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지금 김준형 교수님 오늘 자리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남북 관계는 경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단 이후 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남북은 1970년대부터 4차례에 걸쳐서 평화통일 합의문을 발표해 왔습니다. 먼저 우리 이장희 교수님께서 발표 내용들을 좀 간략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남북 간의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남북 간의 대표적인 4가지 합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72년 7.4 공동 성명이고 둘째는 91년 남북기본 합의서고 세 번째는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그리고 네 번째 2007년 14 남북 정상선언입니다. 72년 7월 4일 7.4 공동성명의 가장 큰 우리가 주목할 점은 평화통일에 대한 3대 원칙,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이러한 우리 통일의 아주 큰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남북 간의 합의 문서는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해설하는 또 실천하는 하나의 강론 부분입니다. 특히 72년 7월 4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의 상황이 역시 냉전이 상존하고 월남전이 사실은 미국이 패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남과 북은 어떻든 한반도가 전쟁이 나서는 안 되겠다는 이러한 큰 대의 앞에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이러한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물론 이 7.4 공동성명에 대해서 비판점도 있습니다. 양 체제가 이것을 서로 정치적인 국면 회피용이다라는 의미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 합의한 내용만큼은 그 이후에 많은 합의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91년 남북기본 합의서인데요. 남북기본 합의서의 가장 큰 핵심은 남북기본 합의서 제1조가 남과 북은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그리고 제5조가 사실 평화 문제에 있어서 남과 북은 공고한 평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현 정전협정 체제를 준수한다. 최초로 평화 문제에 대해서 남과 북이 같이 앞으로 만들어 가기로 했다는 것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북측은 53년 정전 체제에 남측이 빠졌기 때문에 평화 문제는 남측과 논할 수 없다는 데서 이 기본합의서 제5조에서는 평화 문제에 대해서 남과 북이 동등한 주체로 참여하기로 했다는 거. 그리고 이 기본합의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준조약에 버금갈 정도로 완벽한 그러한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문, 그리고 또 화해협력, 또 교류협력, 불가침, 특히 전문에서는 우리가 항상 궁금하게 여기는 남과 북의 법적인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국제법적인 국가 간의 관계인가,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국내법적 관계인가, 이 점에 대해서 전문은 남과 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평화 통일로 가기 위한 잠정적인 특수관계라는 이러한 정말 아주 훌륭한 그러한 관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000년 6.15 공동선언, 정말 최초로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난 모임이었죠. 이 6.15 공동선언에서 가장 핵심적인 점은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바로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통일 방안에 있어서도 남과 북이 서로 양보해서 남측의 사실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이러한 상호의 통일 방안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조차도 하지 않은 남과 북이 이 문건으로 서로 협력하고 양보해 나가는 이러한 훌륭한 문건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2007년 제2차 정상회담의 산물인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역시 가장 훌륭한 우리 한반도의 가장 분쟁의 씨앗인 서해에 있어서 안보와 경제를 하나로 묶는 서해 평화 협력 특별지대라는 이러한 묘안을 상호 경협 차원에서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합의 문건에 예 가지고 상당한 많은 그런 합의도 얻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현재 남북 관계의 진전하는 데서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러나 네 가지 합의 문건은 오늘도 남북 문제를 진전하는 데 큰 기초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14도 정상선언도 대통령 간의 합의이긴 하지만 그래도 임기 말에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채택되다 보니까 좀 실천할 시간적 여유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래도 6.15 공동선언이 제일 그래도 실효성 있는 그런 이제 정상회담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요약이 되네요. 네, 우리 미국 전문가신데요, 우리 김준영 교수님, 미국 전문가 관점에서는 좀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저기 아무래도 한국 정치 또 한반도 문제에 시작부터 끝까지 사실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굉장히 큰데요. 지금 15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6.15가 됐던 때가 클린턴의 마지막 끝자락이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부시가 8년이 있었고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있으니까 그 성사 배경들을 보면 이거 이제 우리가 94년에 제네바 합의로 1차 핵위기가 약간 해결 국면을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공화당이 이제 의회를 장악하면서, 그리고 98년에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면서 북미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김대중 정부가 처음에는 그 미국의 조야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어떤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서 설득시키고, 또 거기에서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정상회담이고, 그 이후에도 미국을 계속 설득시키면서, 기억나시겠지만 그 조명록 차수하고 올브라이트가 서로 사고 방문하면서 최고위급들이 상호 교차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한 1년만 클린턴이 더 있었더라면 북미가 수교가 되고 있을 것이라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부시 정부가 아시다시피 이제 9.11도 있었고 북미 관계가 굉장히 나빠지고, 그다음 부시 행정부가 북한은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알다시피 이게 이제 6.15 선언에 관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이 북한을 정권 교체한다는 것을 막는 데 급급한,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에 대한 강경 정책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막아내는
그래서 한반도에서 어떤 비상사태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오바마 정부인데요. 처음에는 오바마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오바마 대통령 자신도 협상을 하겠다고 나왔었는데 또 반대로 한국에서 이제 이명박 정부와 이제 박근혜 정부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주도권은 넘어왔는데 오히려 대북의 정책이 강경하게 흘러가면서 오히려 오바마가 한국 정책을 따라오는 방향이 됐고 지금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정부 그리고 미국 여론까지 지금 북미 관계는 굉장히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께 좀 러시아 전문가 관점에서 보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변 그 사강 중에 아마 러시아가 가장 우리 통일을 원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자국을 위해서죠. 우선 외교 안보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유럽 중심의 국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동 지역의 그 변방이 항시 좀 불안한 거죠. 이 불안한 그 국경 지역 변방을 안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이 통일이 돼서 동북아에서의 밸런스 오브 파워의 중심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러시아가 통일을 원하고요. 두 번째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고찰해 볼 수가 있는데 러시아가 이제 시베리아하고 극동 개발에 지금 박차를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경제적으로 더 대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태평양 연안 국가하고 협력이 불가피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가 불안할 경우에 그리고 남북 관계가 계속 이렇게 첨예한 대립을 할 경우에 러시아 경제 개발에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최소한 두 가지만 가지고라도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그리고 주변 그 미일 중 러시아의 그 균형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것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옛날 6.15 정상회담 직후 바로 북한을 방문했거든요. 방문하기 전에 푸틴 대통령이 당시 클린턴 미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이번에 6.15 정상회담 그 선언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이제 구소련부터 현재까지 러시아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간 거죠. 북한에 가서 러북 공동선명 11개 항을 채택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가 6.15 정상회담 관련해서 자주적이고 외세 간섭을 배제한 그러한 그 남북한 관계를 지지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문서한 거죠. 이런 그 푸틴의 그 입장이 현재까지는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제프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죠. 유럽 순방하는 과정에서 푸틴은 깡패다. 뭐 이런 그 극단적인 발언을 하셨던데 적어도 이제 저희 한반도 입장에서 본다면 푸틴은 한국의 통일을 바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1차 정상회담 이후 2차, 3차를 거치면서 푸틴이 직접 나서서 정상회담을 주선을 했었습니다. 1차 때는 2012년에 극동 지역에서 정상회담을 주선했는데 우리 측이 수용을 못했죠. 근데 김정일 위원장은 극동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너북 양국 정상회담으로 끝났는데 그리고 다시 또 2005년에 또 한 번 더 주선을 했었죠. 푸틴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남북이 원하는 장소라면 그리고 시기라면 아무 때라도 주선해 줄 수 있고 이미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동의를 했다. 때문에 이제 한국 측만 동의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결국 우리가 수용을 못했었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러시아만큼 한국의 평화와 안전, 통일을 바라는 나라는 아마 주변 국가 중에 없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미국 전문가 또 러시아 전문가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한국교회 입장에서 그동안 6.15 공동선언을 비롯한 이 한반도 통일 문제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강 목사님께 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예, 우리 통일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한국 사회 자체가 진보와 보수의 그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소한도로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좀 뛰어넘었으면 하는 게 참 간절한 소망인데 네. 사실은 정직하게 말하면 네.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의 갈등보다도 네. 한국 교회 내의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하다. 이게 참 슬픈 현상이죠.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네. 그것도 역시 이제 두 진영이 어떻게 대면했는가 하는 걸 말해야 하는데 네. 그 보수 진영 교회 네. NCCK를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 교회는 88 기독교 선언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1991년이 남북 기본 합의서가 발표된 때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88 선언은 그보다 한 2, 3년 빠르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은 진보 진영은 한국 그 사회의 통일 운동을 아주 주도적으로 선도한 그룹이었다. 이미 그 88 선언에 자주 통일, 평화 통일, 단계적 통일 이야기가 다 담겨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진보주의 교회는 한국 통일 운동을 선도하고 주도해 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이제 이 보수주의 교회는 항상 그 문제가 걸렸습니다. 북한의 통일 그 전략이 변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숨겨져 있다. 이것은 전략적일 뿐이다. 그러니 북한의 평화 통일, 자주 통일 이런 것은 뭐 거의 거짓된 것이다. 이런 판단을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좀 평화 통일, 이 변화된 한반도에 대해서는 경직된 태도를 보여온 게 우리 한국 보수주의 교회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문제는 한국 교회 전체적인 지형으로 볼 때 보수주의적 입장이 80% 정도 되는 것, 이게 참 문제지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이 새로운 한국 그 평화 통일 운동에 상당히 보수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교계가 통일에 대해서는 다 이제 공감이 있지만 통일이 이제 평화 통일이 되고 민주주의 통일이 돼야 되는 거지. 이제 보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북한식으로 통일되면 안 되지 않느냐 아마 이런 뜻이겠죠. 네. 거기서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제 참으로 어렵게 4차례나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평화 통일 합의도 했고 그런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극심한 대립이 우리 사회 안에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사회보다 더 극심한 대립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지 한번 원인을 서로 한번 오늘 말씀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래요? 예. 네 번의 이 합의를 보면은 네. 기본적인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서로 다른 체제를 인정한다.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전제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세계사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이데올로기의 종말. 네. 그래서 그 북한의 그 이념이라든가 북한의 정치 체제라는 게 세계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해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어떻게 북한의 3대 세습, 북한의 독재 체제를 유럽이나 미국이 이해하겠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한다. 우리는 상호 간에 이해하는 전제를 가지고 만난다. 왜냐하면 이해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고는 대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만날 때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만나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뒤돌아서 놓고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실에 대한 이해의 갭이 너무 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가 어떻게 북한을 보든 간에 남과 북이 통일되려면은 이해부터 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더 폭넓게
가져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장희 목사님 교수님. 말씀하고 뭐 일맥통하는데 7.4 공동성명에서 자주평화 민족 대단계를 이렇게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자주에 대한 평화에 대한 민족 대단결에 대한 해석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 측의 단어 아닙니다만은 평화 그 주한미군 철수하였냐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자주 또 민족 대단결 정파를 초월해 이념을 초월해 그럼 그 사회주의도 허용하는 거냐 말이야. 그래서 이런 밑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상호에 대한 서로 불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로 자주 만나야 되고 자주 대화를 해야 돼요. 우선 우리가 친구가 돼야 됩니다. 동지가 되는 게 아니라 친구는 생각이 달라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동지란 것은 어떤 이념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같이 만나야 돼요. 교회도 만나고 일반 민간인도 만나고 정부도 만나고 서로 만나서 그런 가운데 서로 정이 생기고 신뢰관계가 생기고 또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에 대해서 설사 북이나 남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남도 변하고 북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설사 북이 처음에 그와 같은 북의 전략 전술 이런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지금 국제사회라든가 북한의 그 상황 자체가 그와 같은 형식으로는 이것이 자기들의 체제 존립도 또 국제사회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변화를 적은 변화지만 변하고 있거든요. 남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만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게 전반적인 국제정치, 국제정치를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동북아 6개국이 국내 정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 간의 불신도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목사님 또 그 교회 내부에 얘기했듯이 남쪽에서 북한을 해석하는 거나 심지어 이 네 가지 합의에도 굉장히 고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는 방향이 다르죠. 우리가 이미 앞에 두 개는 7.4 공동성명하고 남북 기본합의서는 지금의 보수 정권이 있을 때 했던 거고 뒷부분에 6.15하고 14 정권 합의는 진보 정권이 했기 때문에 서로가 내부에서도 그 두 개를 보는 경중과 이거에 대해서 저는 다른 거죠.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합의의 제도화의 수준은 매우 높은데 실천은 매우 낮아요. 한 가지 대만하고 비교를 하면요. 2000년 6.15 했을 때 대만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매우 부러워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저렇게 높은 수준의 합의를 할 수가 있었느냐. 지금 딱 15년이 지났는데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대만은 겨우 기업, 반관 반민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수준에서 일단 실제적인 실천부터 하고 그래서 지금은 엄청난 교류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15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시작은 창대했는데 끝이 지금 굉장히 미약하고요. 대만은 지금 굉장히 미약했는데 창대해지거든요. 우린 사람들이 너무 원칙이나 이런 부분에 매여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우리 박 교수님. 예.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내재적 관점, 남북한 내부의 관점, 또 하나는 이제 외재적 관점으로서 동북아 주변 환경 이걸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일단 이제까지 남북 관계가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상호간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게 정부 위주로 돼 있다는 거죠. 북한도 남한도 마찬가지로 정부 위주로 관주도로 통일이 추진되고 있었다는 거죠. 민간이 주도적으로 나설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특히 이제 독일하고 비교해서도 그렇거든요. 독일의 통일의 원동력은 어떻게 생각하면 교계가 나섰거든요. 기독교회가 나서서 사실은 통일의 모든 분위기를 다 조성을 했던 거죠. 이 문제를 이제 저희들이 한번 좀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외적 관점에서 볼 때 어차피 한반도는 그 주변 사강에 의해서 이제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지금 분단이 됐던 것도 우리가 원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또 통일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주변
사강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외교적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비근한 예로 냉전 당시 때는 미소 슈퍼파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미국의 입장만을 같이 동조를 하면 됐었거든요. 그러나 냉전 체제가 붕괴가 되고 구소련하고 이어 2년 뒤에 중국하고 수교를 했었잖아요. 소위 사회주의 종주국인 그 대표적인 두 나라하고 수교를 하면서 냉전 체제가 붕괴가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냉전적인 인식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소련하고 관계를 볼 때 북한 정권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소련이거든요. 구소련이죠. 모든 영향력과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까지 다 구소련이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도 그 영향력은 과소평가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그 냉전 체제 붕괴에 따른 주변 환경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보세요. 러시아하고 지금 북한하고 지금 최상의 관계를 하고 있거든요. 북한 철도 3,000km 개보수를 지금 러시아가 지금 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거기에 관여를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임에도 못하고 있는 그 한계에 있다는 거죠. 이런 점을 고려해서 외교적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잘 헤쳐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박 교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이제 저희가 이렇게 토론을 하는 이유가 이제 통일 과정에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나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사회적인 전반적인 얘기들은 이제 많이 해주셨는데 한국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왔으며 이런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좀 자연스럽게 얘기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들 역할에 대해서 좀 우리 강 목사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실래요? 어떠신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 진보주의 진영의 교회는 네. 항상 그 통일 문제를 좀 주도적으로 네. 선도해 해온 입장이었고 네. 그 대표적으로 이제 91년에 기본 합의서가 있었는데 89년에 네. 우리 문익환 목사님이 호롤단신 방북해가지고 네. 김일성 주석과 이렇게 껴안는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그때 당시 우리 생각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었는데 사실은 북한의 문화, 북한의 그 독재 시스템 하에서 한국의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김일성 주석을 덜컥 이렇게 껴안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익환 목사님의 그 생각은 복음의 정신으로 네. 이 이념을 껴안을 수 있다. 이런 정신을 가졌는데 이제 우리 그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흐름은 오히려 그 복음이 이념에 종속되어 버린 그런 결과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학적인 반성을 하고 이제 복음이 이념에 종속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이 이념을 끌어안고 포용하고 녹여주는 그런 어떤 그 신학적 반성이 좀 우리 교회 안에 먼저 있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네, 교수님. 사실 목사님 참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만드는데 이 한국 교회가 대단히 큰 역할을 했어요. 아시겠지만 88년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이 있었고 그러나 88년 그 이전 전후를 해서 남측의 교계가 WCC를 통해서 북측의 조선 기독교연맹을 일본과 제네바에서 번갈아 가면서 상당한 물밑적인 이러한 그 기본 합의서에 대한 서로의 초안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88년 노태우 대통령이 77 선언은 글자 그대로 선언입니다. 상당히 앞선 그런 정말 정책이죠. 남과 북의 교류 협력에. 그런데 그러나 법령은 국가보안법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89년에 바로 문익환 목사 또 임수경 뭐 이렇게 있었을 때 이게 보수 쪽은 실정법에 의해서 당연히 처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정주영 현대 회장의 소위 그 방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재밌는 것이
정주영 회장의 그 방북은 이건 처벌되지 않았고 문익환 목사의 방북은 처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왜 그러면 정주영 회장은 처벌받지 않았냐? 이것은 법적으로 통치 행위다. 이쪽은 이제 통치 행위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같은 교회의 어떤 물밑 작업들이 전부 밑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도 정책 선언을 했지만 이걸 법을 바꾸지 않으면 전북국가보안법에 의한 실정부 위반이 돼서 89년에 남북교류협력 시행령 방침 같은 걸 만들었다가 90년에 남북교류협력법이 바로 이 교회의 이 여러 가지 요구라든가 이런 움직임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남북교류협력법 제2조가 남과 북의 교류가 남과 북의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될 때는 타법에 우선한다. 이게 국가보안법에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국내의 어떤 교류 협력의 법적인 물꼬를 터준 것은 바로 이미 86년, 7년, 8년 이 교회에 특히 이 많은 어떤 움직임, 정부의 건의, 그래서 우리 또 기독교 관련 분들이 많은 또 고통도 받은 게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탄생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역할, 90년 남북교류협력법, 법령으로 정부가 이걸 만들어서 현 국법법을 그대로 두면서 이 특별법으로 이걸 제정하게 된 것도 교회의 역할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제 우리 한국 보수주의 교회가 별일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좀 말씀하고 넘어가야겠는데요. 1992년에 NCC 그 권오경 총무님이 김일성 주석을 만나가지고 남과 북의 나눔 운동에 한국 교회가 중심에 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결과로 1993년에 남북 나눔이라는 NGO가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1993년 그 남북 나눔 운동이라는 그 NGO가 결성된 다음에 어떤 사회 단체보다도 NGO보다도 한국 기독교회가 그동안에 정말로 남북 나눔 운동을 실제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뭐 통일부 기록을 보면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남북 나눔 운동에 홍정길 그 회장을 지금까지 맡고 계신 홍정길 목사님이 어느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그 북한에 쌀을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쌀 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 쌀이 군량미로 그 전환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그럼 북한 군인은 대한민국 동포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1993년 남북 나눔 운동은 주로 이 보수주의 교회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남북 나눔 운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 교회는 그런 그 이념의 벽을 넘어선 그런 또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수주의 교회가 항상 잘못했던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보수주의 기독교들이든 아니 교회들이든 뭐 진보적인 기독교 교회들이든 어쨌든 간에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거에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각자 방식과 전략의 차이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CTS 생방송 한국교회를 논하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분단 상황에서 두 분이 또 한국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좀 더 더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가 예를 들면 독일이라든지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던 사례와 비추어서 더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아니면은 뭐 독일 독일 사례를 얘기 좀 한번 하고 얘기하고 드리고 싶으신가요? 예. 독일 통일의 그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사실상 교계였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의 사례를 우리 한반도에 적용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는 동서독이 교회의 역할이 다 공히 상당히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북한에 교회가 없잖아요. 형식적인 교회가 있지만 그 역할이 매우 미미하고 그런 차원에서 독일의 사례를 그대로 한반도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는 게 독일의 경우에 정책과 예산은 서독의 연방정부가 모두 다 기획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산 집행이나 이거는 소위 독기총, 또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만 독일 기독교 총연합회 교계를 대표하는 독기총이 다 집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서독에서 동독에 보내는 그 원자재 50%를 연방정부가 다 지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인도적인 그 지원 물자 이거는 거의 100% 연방정부가 다 지원하고 교계가 그걸 집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교계는 동독에서 그 물자를 동독 정부에 다시 판 거죠. 팔아서 나온 그 수익금으로 교회 내에 유치원이든 각종 그 인프라를 구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동독 정부가 운영하는 그런 시설보다 훨씬 더 우수한 거죠. 그래서 그쪽에 자연스럽게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또 각종 토론회라든가 뭐 정책 논의라든가 이런 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거죠. 이것이 하나의 도화선이 돼서 1980년에 80년에 소위 그 월요 평화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버네퍼거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데 이 기도회가 10년에 걸쳐서 지속이 되면서 사실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이게 단순히 월요 평화 기도회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2번에 걸친 장기간에 걸친 단식 투쟁도 있었고 금식 기도죠. 이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주민 위한 그 자유를 허용하는 그러한 그 시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었고 무려 7만 명의 독일 국민들, 동독 국민들이 참여를 한 거죠. 결국 그 7만 명의 그 이주민 자유화를 위한 그런 그 대규모 시위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계가 통일의 모든 그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사실상 깔아준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게 안 되겠느냐? 물론 지금 북한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카운터파트도 없고 그나마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주변 환경이 여러 여타 국가들로 이제 쌓여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유일하게 그 북한에 러시아 정교회, 정백교회라 그러죠. 그 교회를 2006년에 완공을 했거든요. 이 교회가 러시아하고 북한 간에 아주 협력의 가장 그 상징적인 그런 그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이렉트로 북한의 그 교회하고 카운터파트가 안 될 경우에 러시아의 정백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협력이 가능한 얘기죠.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돼 있습니다. 우리하고 얼마든지 협력을 하겠다는 그런 준비가 돼 있거든요. 이런 방법을 한다면 통일의 물꼬를 트는데 교회가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게요. 지금 말씀 중에 독일은 그런 이제 교회라는 인프라가 이미 동독에 깔려 있었으니까 가능했지만 우리는 그런 카운터파트가 없어서 가능하겠느냐 그러셨는데 물론 북한 내에 뭐 지하교회는 있지만 그런 공식적인 교회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쪽에서 한국 교회가 남한에서 지원을 하는 많은 NGO든 단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유아원이든 타가소든 뭐 다른 여러 가지 기관을 설립하고 지금 평양 가기례도 있잖아요. 이런 우리가 지원하는 기관들을 통해서 그런 유사한 형태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거 부분에서는 100% 동감인데요. 이제 저는 이제 교회와 교회의 그 직접적인 어떤 교류를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러니까 거고 유사한 모델을 갈 수 있겠죠. 유사한 예로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이거는 통일의 모판이거든요. 저는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개성공단 같은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죠. 이미 개성공단에 우리 그 기독교계에 기업이 들어가서 주는 급여가 지금 개성공단에 월 급여가 70에서 150불 정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계 기업이 주는 거는 가장 높은 급여를 주거든요. 근데 이게가 어떻게 생각하면 통일을 위한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또 북한으로 하여금 교계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리 생각합니다. 강 목사님 아까 걱정하신 기독교 내에서 이제 보수주의 교회들이 조금 통일에 덜 활발하다 그러셨는데 그래도 보수주의 교회들도 보면 북한에 지원하고 뭐 예를 들면 결핵약을 보내고 온갖 여러 가지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는 데는 지금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활동성을 모아서 북한에 우리가 그런 모델을 한번 노력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김 교수님이 아까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시려고 아닙니다. 하는데 뭐 제가 기회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네. 뭐 그 미국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또 여론 이런 것들이 독일이나 유럽보다는 상당히 약간 근본주의적이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국 교회 마찬가지로 미국도 지금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이런 소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알카에다보다 더 싫은 게 북한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이 미국에서 이런 보수 기독교 우리가 말하는 복음주의, 우리 복음주의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개혁적인데 미국에서는 복음주의가 상당히 보수적이고요. 정치 세력화된 게 이제 레이건 이후고요. 최근까지는 이제 계속 미국의 정치에 영향을 끼치니까 북한을 일종의 이제 십자군 정신 또는 흑백 논리, 그다음 북한을 악마화하는 것이 미국 내부에 실제로 뭐 북한이 사실상 미국 사람들의 눈에 보면 동포도 아닌데다가 조그만 나라가 미국에 계속 도전을 하고 또 북한이 그 자기 그 백성들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그래서 오바마가 48년 동안에 북한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어떤 뭐 민주당 정부가 되든지 공화당 정부가 되든지 그 뒤에 있는 이 북한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오히려 미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조금 풀어줄 필요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더 나누고 싶지만 그래서 네 분께 각자 30초씩 이제 마무리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부터 시작하시겠어요? 마무리 시간이 빨리 됐네요. 네, 너무 아쉽습니다. 그 기본 합의서, 네. 남북 기본 합의서가 내용적으로는 가장 충실한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고 네. 또 실천적으로는 6.15 선언이 가장 그 잘 실천됐던 것들인데 거기에 그 기본 합의서의 좌장 역할을 했던 그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네. 그 6.15 선언은 로마서 12장 17절 20절의 반영이다. 네. 또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고. 또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직접 원수 갚지 말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공식성상에서 여러 번 증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그 내용을 좀 부지런히 채워가면 북한도 그것을 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우리 저 남북한 통일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교계의 역할인데 그 중에 교계의 역할에서 하나의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될 부분이 산돌 손양원 목사님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념 갈등과 남남 갈등의 어떤 그 희생자이면서도 끝까지 그 포용을 한 원수사랑, 작은 예수의 어떤 모범을 보였고 이념의 갈등을 극복했던 무저항, 비폭력의 방법으로 사랑으로 포용했던 거죠. 이러한 정신으로 나아간다면 통일의 그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이장희 교수님. 네. 예, 지금 6.15 우리가 15주년을 맞이해서 6.15의 가장 큰 정신인 사실 그 평화의 정신, 이걸 우리 교계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든 지금 북녘 쪽에 인도주의적 협력, 그리고 또 이산가족의 만남, 이런 교류와 협력을 좀 더 우리 교계가 지금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해주길 바랍니다. 예,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적처럼 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도적처럼 온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나는 뜻이 아니죠. 기반 조성을 하되 그 시기는 우리가 오히려 의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됐을 때 우리에게 선물처럼 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서 서로 다른 삶을 산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통일이란 말이 참으로 큰 담론처럼 들립니다만 마음을 열고 정말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한다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말을 걸고 서로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 작은 시작이 통일이라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